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저희 이슈체크 팀이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확보해서 아주 꼼꼼하게 밑줄을 짝짝 그어가면서 읽어봤습니다. 이 보고서가 뜨거운 이슈가 됐던 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 삼성전자를 10만 5천원에서 7만 6천원으로 대폭 낮췄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를 내놓기 직전 모건 스탠리의 창구에서 100만 주 선행 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모건 스탠리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뜨거운 이슈가 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그리고 선행 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고 깊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왜 하향 조정했는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 외에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꽤 많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미 보도된 내용들 중에선 모건 스탠리가 주가를 하향한 이유를 반도체 공급 과잉이라든지 재고 자산 증가라든지 등등을 하락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이 주장을 근거로 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반도체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좀 반대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서 이 국내 증권사 보고서의 내용들도 중간중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모건 스탠리의 선행 매매 의혹에 관련해서도 금감원이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투자업계에선 선행 매매 가능성이 0%라고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0%라고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확언을 하는 건지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 전에 팩트 체킹을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에 모건 스탠리의 신뢰성을 둘러싼 보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과거 2017년에서 2018년 반도체 초호황 시기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좀 낮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망신 아닌 망신을 이제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당시에 모건 스탠리와 연관이 있는 미쓰비시가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한국 기업을 견제하려고 이렇게 무리해서 레포트를 내놓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까지 있어서 모건 스탠리는 믿을 게 못 된다라는 말들까지도 돌았습니다. 현재 또 반도체 업황이 좋은 상황에서 꺾일 것으로 예상하는 리포트를 내다 보니까 이 과거에 틀렸던 게 소환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그렇다고 이렇게 무조건 매번 틀렸던 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모건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의 불황을 예측한 보고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맞은 적이 있었던 건데요. 2021년 8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엄청 좋았을 때 2022년에 실적 둔화를 예측했던 건데요.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업황이 좋은데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시각들이 우세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22년에 절반 가까이 꺾였었고요. 또 2023년에는 7조 원 적자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에 내놓았던 이 반도체 시장에 추운 겨울이 들이닥칠 거라는 예상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자체의 좀 정확성에 의문 부호를만을 이제 달기보다는, 이번 보고서에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는 게 더 옳은 자세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 번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부 요인들부터 살펴볼 텐데, 미국의 제조업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모건 스탠리는 이 지표를 통해서 업황 둔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료에 있는 그래픽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요. 보시는 이 파란색 꺾은석 그래프가 미국 제조업 지수 US ISM 지수를 말합니다. 제가 50을 기준으로 빨간색 막대를 그려뒀는데, 통상 이 50 이상이면은 제조업의 확장 국면, 즉 제조업 활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50 이하면 제조업이 축소되고 있는 시그널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황금색 그래픽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총 매출을 의미하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 두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이 총 매출, 글로벌 기업의 총 매출 간에 이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 20년간의 추이인데 이 흐름이 맞지 않았던 때가 이 두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추세를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보면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픽이 50 미만이거나 이전보다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게 되는 이 추세라면은 이 글로벌 매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이 제조업 지수를 보면은 50 미만일 때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지수가 50 미만이긴 했지만 매출이 크게 뛰었던 건 이때 워낙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AI와 관련된 이 반도체 수요도 한몫했을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인데 모건 스탠리는 이 하락 추세인 것을 주목을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둔화세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또 여기에 이 제조업 지수를 근거로 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테크 섹터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번역을 하면 반도체 같은 이 테크 섹터, 그러니까 기술주는 미국 제조업 지수랑 연관이 깊고 또 반도체 사이클의 이 초고점 시기보다 주가가 4개월 선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이 표를 보더라도 이 사이클 피크가 이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기인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 18 시기에 사이클 피크를 찍었는데 주가의 이 퍼포먼스를 보면은 4개월 전에 이렇게 선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2 부분에 이 주가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하향 조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4개월 뒤인 내년 1개월 뒤에 둔화를 예상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이 4분기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위 빌리브 이 부분을 보면은 4분기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부터는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 1분기는 또 1월이고 여기에서 이 4개월의 선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현 시점의 주가가 고점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모건 스탠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모건 스탠리는 또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최근 정점을 기록한 뒤에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반도체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7월에 50%였는데 최고치 67%와 비교하면은 둔화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다만 이 모건 스탠리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작년부터 이렇게 반도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율만 두고 둔화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한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사에서는 이제 많이 나왔지만 모건 스탠리는 디램 가격 상승 속도 둔화, 디램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부터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업황이 꺾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자료에서 이 파란색 부분의 점선 부분을 보면 디램 가격이 전년 대비 오르는 것은 맞지만 상승폭 자체가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은 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추이가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죠. 디램 가격이 둔화했다라는 것은 이제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를 내기 이전부터 심심찮게 기사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수요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가격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요 불균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모건 스탠리는 재고 주기가 악화하는 추세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를 공급하는 제조사나 물건을 받는 고객들의 재고 축적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있는 자료는 디램 공급망 재고 수준입니다. 색깔별로 아래부터 디램 공급자, PC, 모듈, 서버, 스마트폰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년 이후 재고 수준이 지난 2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디램의 재고 수준은 62주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또 3분기 역시 2분기보다 소폭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HBM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HBM과 관련해서 국내 증권사와 업계와는 시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선 HBM 같은 AI 메모리는 수주형 산업 구조,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덜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의 공급 과잉을 지적하는 건 논리적으로 무리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증권사에서도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독보적인 HBM 공급 업체인데 앞으로 AI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5년에도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PPT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AI 컴퓨팅, 그러니까 AI 부분이 이렇게 악화될 거다, 둔화될 거다 라고 이렇게 소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좀 둔화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오더 백로그는 주문 대기량을 의미하는데 이 주문 대기량이 HBM 메모리 산업의 지표로 작동을 하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된 제품으로 이렇게 주문 대기량 자체만으로 판매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정리를 하면은 이 재고가 없는 제품이라는 것을 이제 그 모건 스탠리 역시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문 대기량을 통해서 AI의 업황, 그러니까 HBM의 업황을 가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모건 스탠리가 HBM에 대한 산업적 이해도가 없이 지금 이렇게 기계적인 리포트를 써냈다라는 이 업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산업적 특징을 이해하고 작성한 레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가 어느 부분에서 HBM의 과잉을 우려하는 것인지 한번 봐야겠죠. 레포트를 쭉 읽어보면 사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당장에 HBM의 이제 수요가 둔화할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분간 증가할 거라는 데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향후에 이 수요의 상승폭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바로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 지출 비용, 그러니까 카펙스 비용입니다. AI 칩에 사용되는 HBM의 경우 아직까지는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제 B2B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이제 지출을 하고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수치를 보면 향후 HBM의 수요를 가늠할 수 있겠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향후 자본 지출, 카펙스 비용을 통해 수요를 가늠하는 중인데요. 지금 아래 그림이 바로 아마존을 제외한 글로벌 톱 10 클라우드 기업들의 카펙스 비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본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곤 있지만 올해 들어서부터 투자 지출이 둔화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향후 HBM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 또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역시 HBM 공급을 엔비디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심화하게 되면은 이 가격 협상력, 사실상 지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이 시장에서 좀 더 경쟁이 과열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 가격 협상력 부분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고 결국에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모건 스탠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중국 메모리 기업인 CXMT가 향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CXMT는 중국 최대 D램 반도체 기업인데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보조금 정책과 공격적인 증설로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는 중인데요. D램 생산 능력 캐파를 4년 새 5배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지금 점유율이 세계 4위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중국의 D램 점유율 추이를 보면 올해 1분기 7% 점유율이 내년 4분기에는 16%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기업들에게 향후 시장 점유율 감소와 협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미국이 또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제재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선 중국이 잠재적인 위협 상대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짧게만 짚고 넘어갈 텐데, SK하이닉스의 향후 반도체 투자 계획이 상당히 공격적인 것도 향후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는데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올해 SK하이닉스의 카펙스 비용이 20조, 내년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이 모건 스탠리의 예측대로 반도체 시장이 내년부터 꺾이게 된다면 이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실적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예상하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모건 스탠리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것도 꽤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HBM에 대한 관점이 많이 꽤 다른 듯 보였는데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반도체 제품의 판매 확대로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기도 했고, 이에 따라서 내년에도 실적 우상향은 계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좀 흥미로운 점은 언론에서는 국내 증권사들이 무조건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처럼 좀 비춰졌는데, 실상은 조금 다른 면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가 15일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이후에 내놓은 7곳의 국내 증권사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반박 리포트 혹은 이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이 7곳 중에 4곳이 목표 주가 하향, 그리고 나머지 3곳은 유지를 내놨다는 점입니다. 물론 목표 주가를 모건 스탠리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을 낮췄던 건 아니지만 국내 증권사들도 역시 이렇게 슬금슬금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의 선행 매매 의혹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사건을 짧게 요약하면,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리포트를 내놓은 게 15일인데 그 이틀 전인 13일에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 창구에서 100만여 주의 매도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 안 좋은 리포트를 내놓기 전에 주식을 판 거 아니냐라는 게 현재 보시는 이제 보도의 내용이고, 또 금감원 역시 이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참고로 기사 댓글을 보면은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팔았다라는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이 100만 주를 팔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주체가 돼서 자신이 보유한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판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금 과장해서 이 선행 매매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제 투자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한국 거버넌스 포럼 회장이자 오랫동안 외국계 증권사에서 재직한 이력이 있는 이나무 한국 거버넌스 포럼 회장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 회장은 외국 증권사들은 업무 종사자 간 정보를 차단하는 이 차이니즈 월이 매우 엄격하게 처있고, 특히나 애널리스트 부서는 IB나 영업 부서나 트레이닝 부서와 엄격하게 분리되고 있는 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건물 내 층도 다르고 이 서로 층이 다른 사무실의 입장도 절대 불가능하고요. 또 애널리스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레포트에 따라서 이 주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서 간 사내 전화를 이용할 수 없고, 또 이메일 교류 역시 애널리스트하고도 이제 불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쓴 썬킨 같은 경우에는 IT 부분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애널리스트인데 이런 실수를 할 리 없을 거라는 이제 이나무 회장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이슈가 터지자마자 바로 먼저 찾아본 게 거래량이었는데, 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100만 주 물량이 나온 13일을 포함해서 7거래일 평균 거래량을 구해보니 약 500만 주가 됐는데요. 13일 전체 거래량이 약 520만 주인 것을 고려하면 숫자가 팍 튀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과거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거래량 수를 봤을 때 이 거래량이 딱 튀는 물량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금감원에서 꼼꼼히 그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하니 진실은 이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이 현업 종사 경력이 있었던 종사자들이나 그리고 또 이 거래량이나 뭐 이런 추이들을 봤을 때 조금 이 선행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혐의를 잡기는 힘들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추석 연휴 이후부터 계속된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뤄봤는데요. 물론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이 계속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이 반도체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국내 기사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 반도체 이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가 이 지금 반등을 할지 아니면 다시 침체기로 빠져 들어갈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